네, 방금 소개받은 무역외교 지민 지부장입니다. 베트남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 후 다음에 이제 김동영 대표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의 2015년 GDP는 약 2,100억 달러 정도 같고요. 작년에 이제 약 2,000불 1인당 GDP가 2,000불을 돌파한 데 이어가지고 올해는 2,250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2012년을 최저점으로 해가지고 점점 회복세를 보이고 올해는 당초 6.2%를 예상했는데 6.4%까지 높아질 것으로 세계은행은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이제 2012년 11년까지는 막 굉장히 10%대 폭등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4%, 5%대에서 지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이제 완전 고용에 가깝고요. 수출은 2013년에 처음으로 2012년에 처음으로 이 나라가 이제 무역을 한 이후로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3년간 흑자를 기록한 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삼성전자 핸드폰이 좀 수출이 안 되고 원유 가격이 낮아지면서 다시 한 50억 불 적자를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국 중에서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약간 중국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데 반해 가지고 베트남은 2020년까지 평균 6%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대베트남 수출이 다른 지역이 좀 부진한 데 비해 가지고 계속 한 30%에 가까운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홍콩을 중국과 같은 나라로 생각한다면은 이제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제3위 수출국으로 이제 부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품을 이제 성질별로 보면은 자본재가 한 60.7%, 원자재가 31.6%, 소비재는 아직 7.7%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소비재 비중이 한 12% 되는 걸 보면은 아직 우리 베트남에 대해서 소비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베트남 10대 수출국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4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수입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이제 한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주 수출 품목을 보시면은 2011년까지는 지금 두 번째인 섬유 직물 제품이 이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2012년부터 삼성전자의 공장이 스마트폰 공장이 설립되면서 그쪽 이제 전화기, 이 스마트폰이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FDI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출 기여도가 2011년 이제 49%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68%로 높아졌고요. 베트남 전체 수출의 38%를 우리 한국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고 20% 정도를 삼성전자 단일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품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외국인 투자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를 80년부터 받기 시작한 이후로 올해 1, 4분기까지 투자된 금액이 2,540불입니다. 이 중에서 한국이 실행 기준으로 381억 불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을 근소한 차로 제치고 1, 4분기까지 1위를 차지한 상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국가는 이제 일본, 싱가포르인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투자 규모가 비슷하고 싱가포르는 한 30억 불 정도, 낮은 330억 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조 분야가 한 56%고요. 부동산 투자도 꽤 큽니다. 19%. 나머지 이제 건설, 요식업 이런 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이제 주요 FDA 베트남에 대한 직접 투자 탑5 프로젝트가 있는데 보면 이제 삼성이 1등, 2등, 4등을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 게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가전 부분이 두 번째 14억 불,
그다음에 디스플레이가 10억 불 이렇게 투자가 됐고요. 올해 이제 상반기를 보더라도 한국이 26%로 지금 최고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베트남을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베트남 경제의 특성은 이제 연평균 6% 정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고요. 이 지정학적인 위치, 인도와 아세안, 차이나를 잇는 그 가운데 이제 베트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차이나의 대안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세안 인구가 한 6억 명 되고요. 중국은 13억 명, 인도가 12억 명. 이 트라이앵글의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에 이제 베트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과는 FTA 체결, 그다음에 유럽 자유연합 EU 이런 과의 FTA 체결, 그다음에 TPP가 작년 10월 말에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됐고요. 여기서도 이제 베트남이 가입돼 있습니다. AEC는 이제 아세안 경제 공동체인데 요거는 이제 올 말을 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늦어도 내년 1, 4분기에 타결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외국 GDP에 매년 한 12%에서 18% 정도의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GDP의 7, 8%에 해당하는 ODA, 요거는 이제 공적 개발 원조라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건데요. 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내각이 이제 올해 말까지인데 이 사회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2020년까지 약 7,350km의 도로 확장, 이제 그다음에 기타 플랜트 개발에 ODA 그 자금을 쓸 걸로 지금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중산층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중산층을 정의는 월 급여가 한 300불에서 600불, 그다음에 하루 한 10불 정도를 쓸 수 있는 뭐 이렇게 이제 이상을 중산층이라 보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외국산 식품, 그다음에 휴대폰, 가전제품,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자동차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재래 시장이 아닌 이제 그런 몰 위주의 대형 유통망이 늘어나면서 현대식인 소비 패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은 약 한 250만 명에 달하는 이제 비엣큐라는 그 베트남 교포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이제 보트 피플 이런 형식으로 이제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인데요. 이 250만 명이 매년 베트남의 친지들에게 송금하는 돈이 한 140억 불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이 30%에 달하는 베트남 지하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제 자금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남아 국가 중 오늘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셨는데 인구 측면에서 이제 발전 가능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이제 필리핀, 베트남, 태국, 미얀마 5개국을 꼽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구는 이제 2020년에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35세 인구가 약 65%,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PwC라고 이제 프라이스 워터 앤 쿠퍼스 미국의 이제 컨설팅 펌인데 2025년까지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할 이 도시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제 하노이가 1등, 두 번째는 호치민, 둘 다 이제 베트남 국가가 차지하는 걸로 이제 분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리저널 허브로서의 베트남 역할이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AEC, 아세안, 그다음 TPP, 그다음에 중국이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RCEP 협정이 있습니다. 지금 협상 중인데, 그다음 APEC 여기 모두 해당하는 국가는 이제 베트남뿐입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자체도 지금 황홀바닥에 여러 국가와 FTA를 지금 타결한 바 있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생산된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가공을 거쳐 가지고 인도하고 중국으로 되고 있는데요. 뭐 옛날 프랑스 시대에 만들어진 용어지만은 진정한 이제 인도 차이나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베런스라는 잡지에서 이제 앞으로 중국을 대체할 뭐더뉴 차이나라는 이제 기사를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 네 개 국가가 앞으로 중국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네 개국의 지난 4년간 수출은 거의 한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이 가장 큰 요인을 든 게 이제 인건비를 들었는데 중국의 인건비가 1인당 700달러, 베트남은 한 3분의 1 됩니다. 250달러, 캄보디아는 이제 130불, 미얀마 110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맥킨지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72%의 제조업체가 중국에 있는 제조업체가 향후 중국 생산 비중을 이제 축소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향후 10년간은 전 세계 이제 그 바이어들의 제품 주문이 이제 이 40%는 기존의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40%가 소위 신중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든 창이라는 뭐 이제 학자가 쓴 책을 제가 보니까 거기도 중국이 붕괴될 경우에 붕괴 내지는 경착륙을 할 경우에 최고 수혜 국가는 인도, 이제 멕시코, 그다음 이제 베트남을 이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요건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급격한 이제 고임금화 과정에서 수혜국이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가가 될 거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국제 정치학적으로 볼 때 이제 중국의 원 밴드 원 로드 전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통해서 이제 유라시아 노선, 중앙아시아 노선 두 개가 육로가 있고 이제 마지막에 해상 노선이 있는데 그 해상 노선의 첫 번째 기착지가 이제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이런 정책을 저지하려는 이제 미국과 일본의 이제 이해관계가 맞닥뜨리면서 인도 차이나에 대한 이제 이 삼국의 이제 ODA 원조가 이제 막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베트남에서는 이 아시아 어느 도시까지 대부분 아시아 주요 도시까지 비행 시간 3시간이면 다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또 강점이 있습니다. 또 베트남 올해 이제 과제는 요거는 이제 투자 환경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기업의 70%가 국영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베트남 이제 정부는 자꾸 이제 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요게 좀 제대로 지금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동산 버블 때 금융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그 부실 자산을 이제 많이 떠안은 상태고요. 무실 채권 축소 문제도 이제 하나의 과제로 돼 있고 삼성이나 LG전자가 들어와 가지고 가능하면 베트남에서 부품 소재를 조달하려고 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조달할 만한 그 품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이 부품 소재 기업이 취약한 것이 하나의 큰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외 통상 환경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감히 베트남 2015년을 이제 베트남의 제2 도이머이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86년에 이제 베트남이 도이머이 정책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개방 정책을 폈는데요. 올해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쭉 보면은 동상면에서 이제 제2의 도이머이를 맞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이제 빠르면 올해 말에 출범을 할 수 있고요. TPP는 이제 올해 협상을 끝내고 내년 중에는 이제 출범할 것으로 이제 예정되고 있습니다. 9월달에 이제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가 철폐가 됐고요.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외국인도 이제 주택을 이제 소유하게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회사의 이제 합작회사 같은 경우는 의결을 하려면 보통 75%를 요구했었는데 이것도 7월 1일부터 51%로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리한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쭉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86년에 도이머이를 선언한 이후 95년에 이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고요. 2000년에 미국과 이제 BTA 양자 협정을 맺으면서 양자 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이때부터 베트남의 이제 그 섬유업, 봉제업이 이제 급격한 화랑을 맞게 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2007년에 이제 베트남은 WTO에 가입을 하게 되고 2015년이 이제 AEC와 TPP 모두가 협상이 타결된 제2 도이머이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아세안 10개국의 이제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세안은 이제 중국과 2005년, 일본과 2010년, 한국과 2006년,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각각 지금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연적으로 베트남도 이들 국가 이제 FTA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요게 좀 그 수준이 FTA 양호 수준이 조금 낮기 때문에 베트남은 그 개별적으로도 FTA를 따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2009년에 따로 체결을 했고요. 칠레하고는 2011년. 한국과는 본 서명은 됐는데 한국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참 국회에서 비준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우리가 1년을 손해 보는 꼴이 됩니다. 이게 올해 국회가 비준을 해주면은 관세 스케줄이 이제 올해가 포함돼 가지고 내년부터 올해 1차로 다운되고 내년에 또 다운이 되는데 국회가 통과를 올해 안 시켜주면은 내년에 이제 처음 첫 해로서 이제 관세가 떨어지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유럽 자유연합, 러시아 관세 동맹 이런 뭐 TPP, RCEP, EU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는 이제 뭐 기본 협상은 다 끝나고 이제 빠르면 연말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뭐 상품 서비스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노동 인력, 그다음에 투자 자본의 이제 흐름이 더욱 가파라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영내 FTA 이동이 이제 굉장히 활발해질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최고 수혜를 보는 국가가 베트남하고 태국, 말레이시아 요 3개국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규모를 보면은 이제 인구는 이제 인도네시아 덕분으로 한 6억 명 되고요. GDP는 2.5조 달러인데 2030년까지는 이제 10조 달러 정도로 이제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아세안 경제 공동체는 이제 뭐 다른 세계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출범하면 이제 베트남은 이제 자동차 태국산 자동차가 좀 많이 더 들어올 것 같다. 그다음에 설탕, 뭐 축산, 플라스틱 산업에서는 베트남이 약간 이제 피해를 보는 걸로 돼 있고요. 반면에 이제 농수산물, 전자, 목제품의 수출은 베트남이 덕을 본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TPP 협정이 이제 체결되면서 올해는 2016년에 이제 각국에서 비준 절차가 이루어질 텐데요. 이 모든 분석 기관들이 타결 시의 최대 수혜국을 이제 베트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베트남의 실질 소득이 약 10.5% 뭐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수혜국은 이제 말레이시아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제조업은 이제 연평균 22.9% 추가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 한국은 조금 줄어드는 걸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TPP 체결로
이 베트남의 총 수출은 2025년까지, 그러니까 약 한 실질적인 수혜 기간 9년 정도입니다. 9년간에 베트남의 섬유 제품은 129억 달러가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의복이나 신발은 519억 달러. 이제 베트남이 수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제 뭐 티셔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16.5%, 기타 32%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순차적으로 이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현재 의류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점유율이 중국이 34%고 베트남은 11%인데 이게 이제 급격하게 축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발도 이제 중국이 66% 점유율이고 베트남 14%인데 마찬가지로 생산 라인에 급격한 이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태광비나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을 지금 하나 더 증설하는 절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TPP의 그 협정문이 대략 나왔지만은 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얀 포워드 이래 가지고 섬유사부터 직물 이것들이 다 이제 TPP 가맹국 내에서 구매가 돼야지 원산지로 이제 인정이 받는 그 협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원사업체, 직물업체가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이전이 돼야지 이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일신방적이나 뭐 방림 같은 데는 벌써 라인을 조금씩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대표적인 그 뭐죠? 스판덱스 직물업체 효성이 이제 터키 법인에서 6.6억 달러 들여가지고 지금 동나이성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베트남의 이제 내부적인 그 통상 환경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2014년에 한 가구당 연간 가처분 소득은 이제 4,847불, 약 5,000불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총 소비 지출이 1,180억 불이었습니다. 이것이 2030년이 되면은까지 이제 한 뭐 약 뭐 좀 전망 기간이 좀 길긴 하지만은 약 76.6% 이제 증가하는 걸로 돼 있고요. 총 소비 지출은 약 2배 정도 이상 늘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현재 그 도시 거주 비율이 총 인구의 한 31%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세계 평균을 보면 한 50%고 선진국은 한 70, 80%인데 베트남 정부도 이 도시화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올해 2020년까지 약 인구의 45%를 도시에 살게 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화가 되면은 그만큼 이제 소비자에 대한 이제 외국 기업의 접근성이 이제 강화되는 거죠. 이제 시장이 이제 성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외국 그 유통업체들이 이제 사실 진출을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저기 올해 내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해외 소매 기업이 100% 자기 자본으로 법인 설립이 이제 가능해져 가지고 사실 소매 리테일 시장은 이제 완전히 개방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존 전통 시장 재래 시장에서의 매출이 75%, 이제 이런 현대적 유통망에서 25%에 불과한데, 요거는 이웃 비슷한 그 수준의 이웃 나라를 보더라도 이제 필리핀은 33%, 태국도 비슷합니다. 이 비하면 아직 굉장히 낮은 현대 유통망 비중이 낮은 수준입니다. 성장 여지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성장 소배 유통 시장의 동력은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작년에 787만 명이 관광을 다녀갔고요. 한국인은 이제 85만 명 정도가 이제 관광을 다녀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소비 이제 구매력이 좋다 보니까
베트남 소비 시장을 확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CBR이라고 미국의 이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조사한 걸 보니까 이 하노이가 이 아태 지역에서 베이징, 상하이 다음으로 소매 활동 시장이 활발한 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해외 그 유통기업들이 신규 점포 개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 그 곳이 아태 지역에서 중국에 이어 가지고 이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도시 단위로 보면은 이 하노이가 이제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하고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호치민 2위, 다낭도 이제 베트남의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 여기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현지에서 이제 외국 기업들의 활약을 보면은 첫 번째 일본의 그 이온 그룹이 있습니다. 이온 그룹은 이제 벽세 베트남의 빈증하고 호치민의 두 개의 이제 쇼핑센터를 이미 오픈했고요. 그다음에 하노이의 3호점을 이제 올 말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베트남 마트 업체인 시티마트의 지분을 인수해 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매장을 한 27개 늘리는 이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다음에 태국 기업인 BJC는 이제 베트남 패밀리 마트를 인수해 가지고 비즈마트로 개명해서 운영 중이고요. 한국의 롯데마트는 제가 오기 전에 건터를 오픈해서 지금 11개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노이하고 호치민에 이제 백화점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공 그룹이나 이제 빈 그룹은 이제 베트남의 독자적인 유통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가속적으로 베트남의 소매통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이제 이마트가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게 내년 초에 이제 1호점, 그다음에 상반기에 2호점을 지금 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전대적 유통망이 기존 이제 재래 유통망을 대체 중이라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는 이제 이 한국 마트가 진출을 많이 하게 되면 뭐 좋은 점은 일단 아무래도 한국계 마트가 들어오면은 한국 제품들을 거기 이제 그 진열해 가지고 유통을 하는 이제 그런 긍정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 구성을 3분의 1은 일본 제품, 3분의 1은 현지 제품, 3분의 1은 기타 수입 제품으로 이제 할 거라고 이제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이 태국계 BJC는 태국 제품을 역시 활발하게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롯데마트나 한국의 이마트도 계획대로 이제 롯데가 뭐 지금 뭐 총 60개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제 이마트는 뭐 5개를 예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통망이 갖춰진다면은 한국 소비재 식품 기업에도 좋은 진출 인프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4년 같은 경우 보면은 베트남 인구의 3천 중에서 3,500만 명이 이제 인터넷을 쓰고 있고요. 대부분 35세 이하의 젊은 인구들이 이걸 많이 쓰고 있고, 이제 온라인 쇼핑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교통도 막히고 하니까 이제 이 클릭으로 모바일로 쇼핑을 하는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제약 요인은 아까 인도네시아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캐시온 딜리버리 물건 이제 받아야지 이제 돈을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이걸 물품을 배송하는 물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2014년에 이제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거는 한 30억 달러가 이제 이루어졌고요. 이 고객당 한 사람 1년에 한 145불 정도를 구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은 역시 의류하고 이제 신발입니다. 이 한국계로는 지금 예스24라는 업체가 지금 진출해 있는데요. 이 법인자 만나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제품들은
일단 뭐 통관하는데 좀 까다롭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의류하고 신발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베트남의 온라인 마케팅의 대표 주자는 이 라자다라는 업체하고 이 센도라는 업체입니다. 이 라자다는 독일의 그 로켓사가 이제 투자해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요. 론칭은 2012년에 했는데 이게 지금 최대 업체로 돼 있고 이 매출액 기준으로 한 베트남 온라인 시장이 한 36%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센도라는 기업인데 이 센도는 이제 그 현지의 유명한 웹사이트인 123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인수하면서 이제 좀 커진 업체고 매출액은 이제 14.4%고 이제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라자다하고 거의 비슷한 한 20% 정도의 그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뭐 간략하게 베트남의 최근 돌아가는 환경 변화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